1회 포럼을 시작을 해서 2007년 6월 11일 100회 포럼을 했고, 오늘 2017년 2월 며칠인가요? 27일 날 200회 포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달 3월 27일 날 201차 포럼에서는 조촐한 행사를 갖고자 하는데요. 이따 끝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200회 때 안 하고 201회 따는 것은 앞으로 200회를 또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201차 포럼 때 조촐 행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음 달에도 꼭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포럼 늘 시작하기 전에 참석하신 분들이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길지 않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3시대 그리스도교회에서 연구실장으로 있는 김준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정창규라고 하고요. 오랜만에 와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현대교회 목사 이상철입니다. 주간기독교 취재기자 차주호라고 합니다. 네, 저 현대교회 교인이고 자유시대 회원이기 목사님. 정릉동에서 교회 섬기고 있는 천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나진입니다. 제3시대 회원이고 탈북 여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정선이고요. 연세대학교에 이제에서 내쫓겨가지고 명예 교수로 있습니다. 네, 저는 강구원사고요. 성공회 대학교. 타이밍을 놓쳤다고 생각해요. 현대교회 교인입니다. 하셨어요? 예, 저는 정원입니다. 저희 200차 원래 포럼은 유승태 저희 연구소 연구원이 하시기로 했고요.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좀 구체적이지 않은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은 사회적 경제 연구와 접점을 모색하는 본인의 논문을 내일부를 다루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와 선교적 교회론을 연결시키는 것은 아마 처음 시도인 것 같고요. 굉장히 값지고 중요한 문제제기인데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제기여서 많은 분들이 오지 못하리라는 걱정을 했는데 역시 많은 분들이 오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 정도 발표를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1시간 정도 대화 나누는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본인 소개와 함께 알려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늘 옆에서 이제 진행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 자리에 서니까 굉장히 떨리네요. 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유승태고요. 원래 이제 200차 원래 포럼이어서 부담스러워서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순서가 꼬였습니다. 네. 우선 이 선교적 교회론과 사회적 경제 연구의 접점이라는 제목은 제목에서도 사실 드러나지만 그건 그냥 문제의식이지 명확한 주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또 분명한 논문이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여기 이제 참고사항으로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제 석사 논문이 2월에 나왔고요. 아직도 검색해보니까는 지금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지금 이제 곧 그 논문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포럼에서는 그냥 교회론의 관점에서 제 논문을 좀 요약해보고 그리고 또 신학적 함의와 교회의 과제를 좀 도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좀 교회론적인 문제제기, 이거는 그냥 한번 같이 수다를 떨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좀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뭔가요? 세례 받으실 때 교리문답 이런 거 하면서 다 대답을 해보셨죠?
정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대답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뭐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모임이라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데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정의할 때 이것은 외부로는 이렇게 하나의 신앙 주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교회라고 얘기하면 보통 떠올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어떤 수행 주체, 단일한 수행 주체로 그러니까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내부적으로는 팀이나 조직이라는 의미도 갖죠. 그래서 그 안에서는 특정한 목적과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정한 정체성과 목적을 가진 그 모임이 됩니다. 근데 몇 년 들어서 지금 이제 계속 선교적 교회론이라는 용어가 유행을 하고 있죠. 저만 유행을 타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선교적 교회론이라는 용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교적 교회론이라는 용어가 갑작스럽게 왜 우리는 우리말을 알고 분명히 번역된 말인 것 같죠. 어떤 맥락에서 수입이 됐을까? 어떤 맥락에서 유통이 되고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 적어놓은 거는 뭐 분명히 그 문헌 리뷰를 명확하게 한 것이라기보다는 제 단상들을 좀 적어놓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교회론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선교적 교회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근데 전통적인 교회론에서는 선교와 교회의 개념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기독교 필드, 기독교권의 확장을 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교회는 그 내용을 담지하고 있는, 복음을 담지하고 있는 주체라고 할 수 있죠. 때문에 이런 전통적인 교회론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교회적인 명령 또는 신앙적 명령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교회로 오라, 또는 세계를 복음화시키자. 이건 분명하게 교회와 세계, 그리고 또 안과 밖이라는 명확한 경계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적 교회론 문헌들을 좀 보면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7, 80년대 서구 사회에서 교세가 감소를 하죠. 그리고 교인들이 줄어들고 이제 또 교회에 대한 인식도 이렇게 긍정적인 인식에서 부정적인 인식으로 많이 옮아가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기존의 이런 전통적인 교회론이 유지가 될 수 없게 된 겁니다. 계속 교회는 사회적으로 인식이 안 좋아지고 있고 교인들은 줄어들고 있는데 계속 교회로 오라, 나를 중심으로 나에게로 오라라고 얘기할 때 그 교회가 유지되기 어렵겠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한 담론이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로서는 이게 맞는 걸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옳은가? 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하느님의 현장과 과연 기독교의 필드는 일치하는가? 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었겠죠. 때문에 선교적 교회론이 주목받는 현상은 선교적 교회론이 서구 사회에서 주목받거나 또는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이렇게 번역돼서 수입이 되고 또 주목을 받는 현상은 교회의 존재 방식에 대한 반성과 또 갱신을 요구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선교적 교회론이라고 할 때의 교회론의 의미는 어떤 이전과 다른 명확하게 분명하게 구분된 어떤 정의를 갖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문제의식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때문에 선교적이라는 수식어의 의미는 교회 또는 기독교의 경계 그리고 정체성을 재설정하기 위한 화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역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가 존재한다. 그럼 교회와 사회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모델들이 어떤 게 있나요? 어떤 이론들이 있습니까? 솔직히 이제 이게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결들이 있고 교회론들이 존재합니다만 전통적인 교회론이라든가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교회의 기능을 중심으로 교회 내부의 선언적인 당위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모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종교사회학에서는 그 종교경제론이라고 부르죠. 종교시장 이론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공통점은 공급자 중심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한국 개신교 종교시장의 팽창 과정에 대한 기존 연구를 보면 주로 국가의 개입, 이것이 만들어내는 규제와 특혜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종교 제도가 영향을 받는가, 종교 주체들이 영향을 받는가를 설명합니다. 사실 이건 엄밀히 말하면 종교 시장 이론이지만
시장 외부 요인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고 외부 요인에 의해서 그 종교 시장 내에서의 어떤 그 역동이 일어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공급자 중심의 모델과 대비해서 적응 모델 또는 상호작용 모델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최근에 종교경제론에서도 역시 이제 다른 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한 반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종교시장 내부에서의 경쟁이라든가 그리고 또 종교를 둘러싼 환경 그리고 국가 규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모두 상호작용하면서 교회와의 관계에서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는 이제 종교시장 이론 모델이 이제 새로운 어떤 트렌드로서의 종교시장 이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비영리 조직으로서의 교회라는 이거는 기존 교회론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다시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이론을 한번 가져와 본 건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어떤 그 기준, 법률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교회는 어떤 형태, 어떤 그런 그 법적 지위를 갖나요? 종교단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비영리 조직, 하부 조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무슨 중요한 얘기라고 힘줘서 얘기하는 이제 그런 표정들을 짓고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비영리 조직을 설명하는 이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헨리 한스만이라는 그 법경제학자인데요. 원래 법학을 전공이고 아무튼 그런 분이 이제 소유권 이론의 관점으로 비영리 조직을 설명을 한 이론이 있습니다.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비영리 조직만 얘기한 게 아니고 영리 조직 중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하면 떠오르는 게 무슨 형태입니까? 주식회사죠.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우리가 흔히 가장 볼 수 있는 형태가 주식회사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생산 요소를 조직하는 방식, 그다음에 노동을 조직하는 방식, 그다음에 또 소비 유통 과정을 조직하는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기업 형태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 생산자 협동조합도 있고 노동자 협동조합도 있고 또 금융 협동조합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형태들, 그런 다양한 소유 형태의 기업들이 왜 나타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분이 이제 이런 수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이상한 기호가 나타났는가, 암호 같은 게 나타났는가. 이걸 한마디로 설명하면 뭐냐면, 이 어떤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그 전략에 따라서 기업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소유권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뭐냐면, 기업 시장에서의 계약 비용과 소유할 때의 비용, 이 두 가지 비용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조합되는 형태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그 소유 형태들이 나뉘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영리 조직이라는 거예요. 근데 비영리 조직이 굉장히 이제 이런 형태로 분류를 했을 때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잉여 수익의 분배가 금지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 주식회사와 교회가 뭐가 다릅니까? 잉여가 생긴다고 교회 대표인 목사님이 돈 다 가져가시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는 교인들이 나는 헌금 내는 사람이니까 내가 주주니까 내가 가져갈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또 비영리 단체들이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회비를 내거나 또는 어떤 식으로든 많건 적건 외부의 자원이 들어오는데 그걸 통해서 운영을 해서 그 해에 수익이 발생하죠. 근데 그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아요. 그게 다른 기업의 소유 방식과 비영리 조직을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좀 길지만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어떤 면에서 사실 현대사회,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교회의 어떤 문제적인 것들을 설명하는 굉장히 좋은 틀이 된다는 거예요. 잉여수취권이, 그러니까 통제권과 잉여수취권이 분리된다는 건 뭐냐면 아까 두 가지 비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무튼 넘어가서 통제권과 잉여수취권이 분리된다는 건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서 어떤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 회원들이 그걸 나눠 갖지 않지만 그 안에 있는 회원들이 적극 참여해서 결국 의사결정 과정에 어떤 개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예를 들어 지금 한백교회가 그 인중신학을 지향하고 있고 평신도 중심의 교회라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조직은 뭐냐면 여기에 공동의회가 있고 또 운영위원회가 있고 등등 해가지고 결국은 여기에 있는 회원들이 여기 있는 교인들이
조직원,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의사결정에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원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보통 기업에서는 그 잉여를 가져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방식을 분리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고, 이 분리가 결국은 어떤 그 교회에서의 많은 경제적인 문제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어떤 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발생하는 뭐 교회와 관련된 그런 그 부정부패와 관련된 보도들을 보면 그 안에서 목사라든가 장로라든가 그런 엘리트 그 교회 엘리트층이 잉여 자산이 발생한 것을 자체를 속이거나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교회 자산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속이거나 또는 그거를 분배하는 것을 자기들이 독점하죠. 회원 전체에게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방식, 뭐 교회를 매매한다라든가 등등.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비영리 조직으로서 가져야 할 그런 원칙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을 때 교회 부정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네, 길게 설명했습니다만 제 이야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교회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물을 수 있는 틀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는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신학적으로 서술하거나 또는 이제 현상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틀들이 있지만 생각보다 그 현상들을 어떤 실증적으로 사실 분석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발견하기 매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식에서 저는 이 교회론과 그 사회적 경제 연구가 좀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지금 얘기한 것들을 통해서 사실 종교 시장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조직에서 그것이 반드시 어떤 영리 목적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는 그 모임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하고 또 그리고 그 안에서 의사결정 과정이 있는데 그 의사결정 과정에 어떻게 참여하는가에 따라서 조직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종교 시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좀 뭐 은유적인 의미든 정말 직접적인 의미든지 간에 가져왔을 때 교인들은 소비자에 해당하겠죠. 소비자에 해당하는 교인들이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선호가 분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호가 분화될 때 이제 더 이상 개신교 종교 시장이라는 어떤 틀이 유지되기보다 기존의 개신교 종교 시장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변화되거나 또는 이게 내파됨으로써 다른 종교 시장과 그 혼합되는 양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는 교회적 경계를 허물면서 어떻게 교회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이제 뭐 소유권 이론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생각들, 교회에 대한 접근법들을 이야기했었지만 그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세 가지가 분배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는 바로 이제 가치, 그러니까 잉여 가치라는 것이 어떻게 그 분배되고 의사결정 권한이 어떻게 분배가 되고 그다음에 그 기업 행위를 할 때 조직이 운영될 때 위험이 어떻게 분배되는가, 리스크가 어떻게 분배되는가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교회를 떠올려 보면 물론 이 교회에는 무슨 자산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사실은 이제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의 어떤 그런 충분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또는 뭐 의사결정 능력이 매우 희박한 사람들 그리고 또 위험을 부담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사실 교회에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는 바꿔 말하면 사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현대 교회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처음에 던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현장 이 기존에 있었던 교회의 경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현장은 어디인가라는 질문 속에서 다시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의 종교적인 욕구 또 어떤 종교적인 어떤 필요를 가진 사람 또는 재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에 대한 상상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앞에 이게 뭐 서론이라고 이야기하기 너무 길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왜 이제 이렇게 좀 주저리 설명을 했냐면 제가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의 노동 문제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썼는데 사실 이 논문이 신학 논문이 아닙니다. 근데 신학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 굳이 와가지고 제30대 그리스도교 연구소에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왜 나에게 관심이었는가 사실 저한테는 좀 변증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이 사회적 경제를 공부할 때 야심찬
그 포부를 밝히면서 들어간 데 뭐였냐면 작은 교회론과 사회적 경제 연구를 어떤 그런 그 친화성을 좀 연구해 보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 사실 저에게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 대상은 명확하게 개념화될 수 없는 주체들이고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공공 서비스에서 배제된 사람들이고 또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위한 교회 존재 방식을 어떻게 가능할까? 저로서는 그런 고민을 했던 것이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오히려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좀 약간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이렇게 앞에서 좀 서서히 길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하면 여러분은 어떤 대상이 떠오르나요? 학교 밖 청소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네? 네, 자퇴한 아이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또 어떤 사람, 또 혹시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학교 밖 청소년? 네? 네. 그러면 날라리라고 부르면 되고 자퇴한 아이들이라고 부르면 되지 왜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불렀을까요? 수업을 마친 이후 아이들도 그렇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학교 밖 청소년을 이야기하면 그런 청소년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 법률적으로는 그런 대상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청소년들은 학교 밖 청소년에 포함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을 떠올릴 때 또 많은 단어들이 있죠. 대안학교. 사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그러니까 정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대안학교를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사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그 극단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안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 그래서 매우 자기주도적이고 매우 뭔가 이렇게 어떤 끼가 넘치고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학교가 받아줄 수 없는 아이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로 이미지화되거나 또 한편으로는 이상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날라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뭔가 학교에 문제가 있어서 잘린 아이들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사실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이 학교 밖 청소년을 얘기할 때 포함이 되는데 실제 통계를 냈을 때는 이 두 청소년의 범주는 실제 학교 밖 청소년에서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뭘까요? 나머지는 솔직히 말하면 집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어떤 특정한 정체성이라든가 특정한 성격으로 규정 지을 수 없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청소년들이 사실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은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이 유익이 뭔가?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부를 때 과연 그러면은 도대체 이 청소년들을 포착하는데 과연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런 궁금증들을 좀 이렇게 우선 가지시고 보시면 매년 정규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은 전국에서 6만여 명에 달합니다. 서울에서만 16,000여 명에 달하고요. 근데 이제 요즘 아예 이제 그 출생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계속 숫자는 줄어드는 추세예요. 근데 숫자는 줄어들지만 비율은 특별히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2012년 현재 소재 파악이 안 되는 학교에 적을 두고 있지 않는 청소년들 숫자는 28만 8천여 명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요 9세에서 18세까지만 집계를 한 겁니다. 물론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할 때 고등학교까지만 학교 밖 청소년이지 그럼 그 외에는 왜 걔네들이 학교 밖 청소년이 그러면 19살부터 그 위에 있는 아이들은 꼭 반드시 대학에 가야 돼? 대학에 가지 않은 사람들은 꼭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자발적으로 대학교에 안 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 학교를 이탈한 청소년들은 대부분 대학교를 안 갑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이라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이제 그 대안학교 출신들은 많이 갑니다. 그러나 이제 대안학교 출신들이 굉장히 소수인데 그 청소년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대학에 가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9세 원래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에서 24세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청소년 기본법에 이제 따라서 만약에 청소년의 범주를 놓고 학교 밖 출신들을 집계를 해보면 57만 명에 이릅니다.
근데 그 출신들 중에 니트 인구, 이건 뭐냐면 그 neither educating 그다음에 employment and training이에요. nor training.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있지도 않고 고용되어 있지도 않고 또는 고용이나 무엇을 위한 훈련도 받고 있지 않은 인구들을 니트 인구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런 인구들까지 포함하면 100만에 이를 것이다라는 집계가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대상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경계가 매우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요즘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실업과 관련해서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문제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 청소년의 미래에 나중에 이제 그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지출의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통계에 잘 포착이 되지 않습니다. 올해도 지금 그런 사고가 지금 그러니까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매년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때문에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아이들, 그다음에 학령 인구인데 입학을 하지 않은 아이들을 계속 집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집계를 하다가 작년에 요맘때쯤에 굉장히 끔찍한 사건들이 막 발견됐었죠. 사체가 훼손돼서 막 냉동실에 들어가 있고 부천에서 있었던 일이라든가. 근데 사실 이런 게 우리에게 잘 포착되지 않지만 사실 우리 사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서 언론에도 잘 포착되지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통계도 잘 집계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공공부문의 예방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 학교 밖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학교 밖 청소년 문제의 성격은 뭐냐? 구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학교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이제 또 생계를 위해서 대부분 노동을 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인적 자본 형성을 위한 훈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도적 문화 자본이란 뭐냐면 이건 졸업장을 말합니다. 졸업장이 없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 알고 계시죠. 고등학교 졸업장, 그다음에 대학교 졸업장. 그래서 사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단체들은 굉장히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검정고시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검정고시를 하게 한다라는 게 이제 검정고시 출신이라는 게 또 나중에 또 낙인이 붙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 이제 어떤 형태로도 학교에서 자기가 실패했다라는 자기 낙인감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어떤 자기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통해서 졸업장을 취득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되겠지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 자본이 빈약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학교 밖 청소년 떠올리면 아까 비행도 나왔지만 비행 청소년들 하면은 비행의 주요 원인이 뭐라고 언론에서 이야기 되나요? 잘못된 친구 관계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해한 환경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되게 안타깝게도 학교를 나온 청소년들은 대부분 친구가 없습니다. 이게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인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만나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게 또 그럴 수 있는 게 우리가 학교에 있을 때에는 친구라는 게 그냥 늘 만나는 공간 안에 있으니까 그냥 쉽게 사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모두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냐면 이제 고용 관계에 있는 사람이거나 또는 근데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친구 관계, 정말 서먹고 자기의 어떤 무언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단절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어떤 요인 때문에 청소년기의 저임금의 불안정 고용 상태로 조기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청소년들은 이것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노동 조건의 개선을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고 이야기가 됩니다. 또 왜 하필이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노동을 이야기하느냐? 학교 밖 청소년의 생애 연구를 하고 한 연구에서 보면은 그런 연구들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청소년기가 왜 생겼는가를 따져보면 역사적으로 그건 사실 노동을 준비하기 위한 단계로 생겨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이라는 경험은 뭐냐면 실제 시민사회에 진입할 때, 그러니까 학교를 벗어나서 노동사회로 진입하게 될 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갖게 되는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의 노동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당사자들에게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졸리시죠? 뭐 낯선 얘기에다가 좀 전에 얘기한 것이 어떻게 보면 그거는 구조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조적인 모든 청소년에게, 모든 학교 밖 청소년에게 주어지는 구조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취업 성공 패키지예요. 이걸 취업 성공 패키지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들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근데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건 뭐냐면 특정한 연령에 청년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뭐 취업 성공 패키지 1, 2, 뭐 이렇게 3까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정한 청소년들이 사실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이제 이 VET가 뭐냐면 그 교육훈련비예요. 그러니까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비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그 고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접근 방식이 이 취업 성공 패키지의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표에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 선이 예산 제약선이에요. 이게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있죠. 그리고 이게 사실 사람이 이 교육을 받으려면 시간을 투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만큼 노동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이제 그거에 상응하는 경제적 가치를 갖는 노동 시간이라는 게 이제 가치로 환산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을 이제 연결해 보면 이런 예산 제약선이 그려집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교육을 위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 뭐냐면 이 예산 제약선의 비용을 낮춰주는 거예요. 이 기울기를 이렇게 낮춰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는 일이라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일의 노동을 해야 됐는데 그러니까 그거보다 교육비를 지원받음으로써 사실 더 적은 비용의 교육 비용으로 등가의 노동 시간에 해당되는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설명이 더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교육을 받으려면 교육을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교육에 참여하려면 이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여하려면 이게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동안 몇 개월 동안에 이제 교육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부분 노동을 하는데 그 시간을 줄여야만 해요. 이 학교 밖 청소년 노동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8시간 이상이에요. 8시간, 12시간까지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노동 시간을 줄여야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을 위해서 노동 시간을 줄일 수 있을 만큼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이제 참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건 일종의 이제 사고 실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예산 제약선이 있을 때 이 교육에 대한 수요 곡선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만약에 이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여하면서 교육비 지원을 받게 되면 예산 제약선이 내려가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 똑같은 사실 이제 이 어떤 포인트에서 효과가 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훈련 참가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지원금이 늘어남에 따라 교육 참가도 늘어날 거다라는 거예요. 제 설명이 뭐 명확하진 않았지만 그냥 간단히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돈 줄 테니까 교육받은 너의 고용 가능성이 증가하잖아. 근데 이 교육을 주는 만큼 너는 교육을 받겠지? 라는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거꾸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교육훈련 취업 성공 패키지에 실제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청소년들 인터뷰를 해보니까 취업 성공 패키지를 아는 청소년이 우선 거의 없어요. 그리고 알아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내가 이거에 참여했을 경우에 내가 지금 복지 수급자인데 여기 참여함으로써 사실 복지 수급 받던 비용이 오히려 깎이는 거 아니냐는 두려움, 잘못된 지식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데 이건 뭐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의 전제는 이 예산 제약선이 내려가면 당연히 무차별 곡선이 이 왼쪽으로 이동해서 교육 시간이 증가하고 그래서 고용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모델을 세우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이 청소년들의 수요, 청소년들의 니드 또는 청소년들의 현장, 청소년들의 고민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좀 전에 이제 그 비용 계산을 한 거였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수용자 측면에서 학교 밖 청소년 문제의 성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세 가지 그 자본 형성이 안 되는 계기들이 있죠. 뭐 그 인적 자본 미형성, 뭐 자격증 없고, 아니 졸업장 없고, 그 다음에 또 관계 자본이 없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똑같은 조건에서도 사실 굉장히 다른 선택들을 해요. 그럼 이 다른 선택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근데 이거 설명하는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최근 이제 유행하고 있는 그 긍정심리학에서 회복탄력성 개념을 좀 적용을 해봤는데요. 회복탄력성이란 뭐냐면 적응이나 발달을 심각하게 위협받는데도 좋은 결과를 산출하는 특징을 갖는 일련의 현상을 말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죠. 얘가 굉장히 자존감도 높고 자기 효능감, 자기에 대한 성취감이 높은 애예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자기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상황에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이 환경을 자기는 더 극복해야 할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자존감이 굉장히 이 자기 효능,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낮은 아이 같은 경우는 그런 환경들이 처하게 됐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더 쉽게 포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 회복 탄력성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회복 탄력성 개념을 좀 적용해 보면 그 개인의 차이를 이해하는 도구이자 또 그 개인의 차이를 전제한 사회 개입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 문제, 아까 이제 그 공공부문의 개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경제적 지원이 결국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고용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경제적 지원이나 교육 기회, 직업 훈련의 기회, 뭐 이런 결핍된 것을 채우기 위한 결핍 모델 접근으로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리 위기를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또는 심리적인 요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 이런 조건과 학교 밖 청소년이 선택하는 어떤 그런 행동의 관계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 수용자 측면의 두 번째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을 사실 좀 개념화 해보면 이 다음에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외적인 요인이죠. 구조적인 측면으로는 뭐 인적 자본의 미형성, 제도적 문화 자본의 부재, 관계 자본의 빈약한 측면, 이것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을 거치면서 이것에 따라서 이것이 매개하는 효과에 따라서 개인이 갖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진로 태도와 취업 역량, 이 두 가지를 보시면, 진로 태도라는 거는 이제 내가 앞으로 나의 어떤 미래, 내가 앞으로의 일자리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어떻게 이제 그런 환경들에 적응하고 있는가, 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등등 몇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진로 태도라고 부르는데, 이 진로 태도가 좋아지면 취업 역량 역시 향상이 됩니다. 근데 이런 흐름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어떤 이론적인 측면을 고려해 보면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한 학교 밖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입 전략을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회복 탄력성 강화에 정의 효과를 발휘해야 하고요. 또 진로 태도 성숙과 취업 역량 강화에 정의 효과를 발휘해야 하고요. 또 사회적 배제 요인이 끼치는 영향력에 부의 효과를 발휘하거나 또는 사회적 배제 요인 자체의 감소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주체는 누구일까요? 가장 효과적인 주체는 누구다, 뭐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문제를 지금 말씀드린 이런 관점에서 개입하고 있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노동통합 사회적 기업이라고 부르는 이 기업인데요. 한국에는 노동통합 사회적 기업이라고 이게 어떤 법률적 명칭은 아닙니다. 사회적 기업 진흥법이 있죠. 사회적 기업 육성법인가요? 아무튼 사회적 기업에 관한 법이 있는데, 그 사회적 기업 법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위 기준 안에, 하위 범주에 일자리 제공형이라는 사회적 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일자리 제공형은 사실 지금 이야기하는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과는 약간 다릅니다. 원래 이제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의 모델은 원래 유럽의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이랑, 그 다음에 뭐 B형 그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그거를 사실 베껴왔지만,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작은 범주, 오히려 하위 범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의 사회적 기업의 그 일자리 제공형 유형과는 좀 명확히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노동통합 사회적 기업이라는 건 뭐냐면, 유럽에서 전통적인 고용정책이 장기 실업 문제 해결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00년 전후에 재조명을 받았는데요. 원래는 80년대에 한번 다시 등장했고 조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이제 굉장히 위기 대응 능력이 탁월하다는 어떤 그런 많은 그 통계 그다음에 관찰 결과들이 있는데 그 원인들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면 그 조직 내에서의 사회적 신뢰를 증진시키기 때문에 이게 경제 체제의 복원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다면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 조직들이 한국에는 없을까?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은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지만, 그리고 또 이 개념은 수입된 것이지만,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조직들이 이미 한국에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의 학교가 청소년의 발굴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단계까지 각 단계에 개입하거나 각 단계를 연계하는 다양한 기업과 사회 조직이 존재했습니다. 그 사례들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대안학교, 사회적 기업, 또 사회적 협동조합, 일반 기업도 있고요. 또 NGO도 있고 복지단체 등 다양한 조직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회적 기업들, 일부 노동통합 사회적 기업들이 다른 어떤 일반적인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또는 이제 일반 기업들과 차별점을 갖는 게 뭐냐? 일반적으로 고용지원 정책은 대상을 선정하고 욕구를 파악하고 진로 취업 지도를 한 다음에 취업 알선하는 이런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 논문에 좀 자세히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튼 전문 프로그램들을 분석해 보면 또는 이제 민간에서 하고 있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이런 단계를 거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단계를 거칠 때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학교복 청소년이라든가 또는 이건 학교복 청소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청소년 또는 이제 고용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그 고용 지원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복 청소년과 관련된 단체라든가 조직들이 하고 있는 활동들의 특이성을 드러내주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빨간색으로 네모친 부분이 있죠. 두 번째 신뢰관계 형성과 그 다음에 또 지역 자원을 동원하거나 지역 자원을 조직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뢰관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이제 사실 사회자본을 이야기할 때 사회적 자본의 어떤 구성 요소 3가지가 이야기가 됩니다. 주번, 그 다음에 신뢰, 네트워크 이 3가지가 이야기되는데요. 그 중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는 게 사회적 신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회적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나오는 순간 관계가 굉장히 단절됩니다. 근데 그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서 학교밖 청소년들이 결속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어떤 정보의 불균형 문제라든가 또 각자 겪고 있는 어떤 차별과 배제의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이제 자조 조직으로서 자신들을 만날 수 있게 그렇게 조직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그 지역의 자원봉사자라든가 자원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조직들을 연계해서 학교복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그런 공적인 장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제 연구에서는 실제 이제 이런 단계들을 이제 실증적으로 이론적인 사실 함의들을 도출한 거였고 실제 그렇게 기능을 하고 있는가, 실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약 12개 조직을 이제 그 1차 표본을 수집한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4개를 좁혀서 사례 연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연구 방법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겠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조사했던 4개의 사례를 살펴보면 커피 동물원이라는 그 일반 기업입니다. 성심수도의 산하에 있는 이 기업인데 지금 가톨릭대학교, 부천 가톨릭대학교 안에 우선 1호점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2호점을 용산에 개점을 했습니다. 근데 주요 표적 집단은 여성 가출 청소년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쉼터에서 시작했다가 쉼터에 있는 그 청소년들 중장기 쉼터를 만들었었는데 그 중장기 쉼터의 청소년들을 위해 이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우연한 계기에 커피를 배우게 된 거예요. 한 청소년이 커피를 배우고 왔는데 그걸 이제 쉼터에서 막 연습을 하는 걸 보고 다른 청소년들이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게 여기 이제 그 담당하고 계신 대표 수녀님을 만났는데 그분의 말씀은 뭐냐 이제 그런 식의 관심을 보이는 사례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경우 그냥 되게 힘들어하고 대답도 잘 안 하고 이제 굉장히 소극적인 아이들인데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직접 커피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흥미를 느끼더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한번 아이들과 그 청소년들과 협의를 해서 야 그럼 우리 한번 다 같이 커피 배워볼까? 나중에 이거 가지고 한번 우리가 카페도 차려볼까? 뭐 등등 해가지고 처음에는 카페 이름을 무슨 뭐 하이를 신은 고양이 느낌 막 이런 것도 지었다가 굉장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지금 벌써 한 8년 가까이 운영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인 운영의 단계에 들어갔는데 여기는 일반 기업 모델이에요. 두 번째는 인디학교라고 여기는 대안학교입니다. 도시형 대안학교입니다. 비인가 학교죠.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인가받은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학교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사실 서울시에서 도시형 대안학교라고 해서 몇 가지 선정 기준들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선정이 되면 인건비와 그 다음에 또 운영을 위한 뭐 급식비 몇 가지 지원을 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선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학교입니다. 이제 주요 표적 집단은 지역의 빈곤계층 학교 밖 청소년들이고요. 조직인데 여기 흥미로운 건 다 조직의 이해 형태들이 있어요. 여기는 원래 비영리 단체였다가 도시형 대안학교로 전환을 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품은 아이들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세상을 품은 아이들 명성진 목사님이 뭐 언론에 나와서 많이 유명해졌죠. 부천에 있고요. 여기는 좀 우리나라에 흔치 않은 시설 중에 하나인데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들을 수용하는 시설이고요. 근데 이 시설은 원래 이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소년원에 가잖아요. 근데 실제 그 그러니까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처분이 10가지로 나뉩니다. 이제 6호부터 10호까지는 이제 시설 수용이라는 거 볼 수 있어요. 약간 강도는 다르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시설이 있고 결국은 이제 수용 격리하는 모델이고 1호부터 4호까지는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보호 처분이에요. 근데 5호 모델은 뭐냐면 그 시설 수용과 그 가정 복귀의 중간 형태인데 뭐 그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러니까 좀 서구에서는 많이 시도가 되고 있지만 사실 비용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잘 시도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 뭐 한 몇 개 안 되는 모델 중에 하나고 그 중에 하나가 또 여기 이 세프마라고 볼 수 있고요. 세프마는 굉장히 언론에서 많이 떴습니다. 이제 옛날에 그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인데 실제로는 지금은 인가시설, 그러니까 법무부 인가시설이 됐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그냥 이제 법무부에서 땅땅땅 판결 내리면 갑자기 청소년을 보내요. 그래서 사실 어떤 청소년이 옳은지 모르고 지금은 이 세프마가 받고 있지만 옛날에는 어땠냐면 뭐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사님이 그냥 자기 아들의 친구들이 그 동네에서 막 노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다 본드 중독이었어요. 본드 중독이었던 아이들을 이제 얘네들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지역에 또 뭐 청소년 문화센터랑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내는 모델이 뭐냐면 중독은 중독으로만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 본드 중독을 이기기 위해 음악의 중독을 이깁니다. 이게 이제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네, 아무튼 농담처럼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음악에 미치면 얘들이 본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실제 음악 교육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켜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미라클 제너레이션 밴드라고 밴드를 만들어서 매년 공연을 합니다. 최근에도 공연을 했었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뭐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사실 또 공연하고 좀 슬프지만 또 모금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많이 되는데, 이제 근데 그렇게 해서 여기 출신 굉장히 좋은 모델인 게 뭐냐면 여기 출신들이 다시 교사로 또 와요. 그리고 또 나간 지 오래된 청소년들인데 이미 다 이제 성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다시 여기는 굉장히 어떤 문화적 전략을 사용하냐면 유사 가족 모델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형제 전략 이렇게 다 불러요. 그래서 목사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사모님 어머니라고 부르고 그러는데 유사 가족 전략이라는 게 이제 물론 이제 이 가족 전략이라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굉장히 보수주의적인 전략이잖아요. 근데 유사 가족 전략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엄마라고 부르지만 실제 엄마가 아니라는 걸 인지하고 있고 엄마라는 진짜 엄마처럼 대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서로가 그런 호칭이 실패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움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의 어떤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도 있고 또 성공하는 부분도 있는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각 조직들이 굉장히 어떤 다양한 문화적 전략들을 사용하는데 세프마 같은 경우는 유사가족 전략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세프마가 독립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이런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나눌레몬이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폐업했지만 나눌레몬이라는 기업과 협력해서 그 아이들에게 어떤 생산적 활동을 위한 사회화 이런 목적으로 그 직업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일하는 학교라는 모델인데
이 네 가지 모델이 굉장히 다 독특해요. 그리고 사실 조직의 특성이라든가 또 대상으로 하고 있는 표적 집단이라든가 뭐 조직의 법률적 성격 또는 노동통합 방법 이런 걸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표직으로 모았던 12조직 중에서 굉장히 편차가 가장 큰 조직들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네 가지 사례로 사례 연구를 했냐면 조직의 형태라든가 이런 어떤 뭐 주요 표적적 집단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르더라도 만약에 공통적인 전략, 이 어떤 청소년들, 학교 밖 청소년들을 노동시장에 통합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어떤 생산적 노동 활동을 통해서 사회화하기 위해서 취하는 전략들에 만약에 공통점이 발견된다면 그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구나. 굉장히 좀 더 이렇게 일반화할 수 있는 모델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가장 편차가 큰 네 가지 조직을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뭐 사례 결과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결속형 사회자본과 연계형 사회자본을 적극적으로 구축하는 전략을, 구축하고 생산하는 전략을 취한다는 겁니다. 결속형 사회자본은 뭐냐면 쉽게 이해하시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어떤 그런 대면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고요. 이제 또 이 대면적 관계를 강화한 어떤 특정한 조직이라든가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와 외부에 있는 어떤 대상들을 연결하는 또 사회적 자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연계형 사회자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한 전략에서의 이 기업들이 택하는 전략에서의 주요한 이 또 공통적 패턴이 뭐였냐면 이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한 니트족들이라든가 또는 뭐 많은 실패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공통적인 점이 뭐냐면 취업 동기화가 잘 안 돼요. 취업 동기화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취업을 해야지 또는 내가 이 일을 해야지라는 동기가 있지 않으면 뭐 아무리 자원이 주어지든 뭐가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거기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 단계의 취업 동기화가 굉장히 매우 중요하다라는 수많은 연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취업 동기화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실증력의 연구들이 없는데 이 조직들을 가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 동기화를 하기 위한 어떤 중요한 단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청소년들과 신뢰관계를 갖는 거예요. 신뢰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이 신뢰관계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건조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 관계가 단절된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 우선 일반적인 관계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아요. 그래서 친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거 자체가 굉장히 어떤 고정관념을 만드는 걸 수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떤 사회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낮고 또 관계 형성하기 좀 어려운 측면도 있고 어떤 어떤 관계에서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든가 등등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신뢰 형성 믿을 만한 사람이 돼주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래서 신뢰 형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부천에서 이제 또 인터뷰했던 그 청개구리 밥차라는 데가 있었어요. 청개구리 밥차가 뭐냐면 부천역에서 밤에 심야 밥차를 여는 거예요. 지금 시간쯤 되면 막 이제 붐비게 막 뭘 하는데 거기서 이제 밥차를 놓고 그냥 밥을 주는 거예요. 저 천막 쳐놓고 그럼 애들이 주로 부천역 주위에 이렇게 소위 비행 청소년들이 모여들거든요. 그럼 걔네들이 밥 먹을 수 있으니까 와서 먹는 거예요. 먹고 지들끼리 놀아요. 몇 명이서 거기서 또 또 거기서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걸 계속 여기서 이제 애들 왔는데 그 옆에 앉아서 너 한번 상담 좀 받아볼래? 계속 이러는 게 아니라 얘가 스스로 말을 걸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또 이제 그러니까 청개구리 업체도 그런 사례이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세프마 같은 경우도 뭐냐면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육후 처분을 받고 이 시설을 온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처음에 오면 다 자기는 집에 갈 줄 알았는데 모두가 다 억울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신상 파악을 해야 되니까 너 이름이 뭐니, 너 뭐 집이 어디니, 뭐 이런 거 물어보기 시작하면은 이제 폭력이 터져나올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 동안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버려 두면은 지 혼자 이제 거기 밖에 함부로 나갈 수 없거든요. 밖으로 나가려면 꼭 그 동행인이 있어야 되고 등등 몇 가지 이렇게 조건들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멍하니 창문을 바라보고 있고 뭐 계속 그러다가 혼자 막 우울해하고 있다. 일주일 정도 되면 이제 그분 표현에 의하면 슬금슬금 기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괜히 옆에서 이제 잘 모르는데 옆에서 TV 같이 보고 있고 마치 원래 있었던 사람처럼 이렇게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다든가 뭐 그런 행동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관계, 그러니까 그분 표현을 좀 빌려오면 관계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준다. 뭐 이런 몇 가지 전략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육 훈련을 받거나 또 취업 훈련을 받다가도 중도 이탈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을 이분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또 심지어 어떤 경우 굉장히 감동적인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들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뭐 어떤 취업 훈련을 받기 위해서 이제 어디 뭐 등록을 했어요. 근데 등록을 했는데 사실은 출석만 하면 자격증이 나와요. 좀 기간이 길긴 하지만 3개월 정도 들어야 되는데 3개월 내내 아침마다 얘를 찾아가서 도시락 싸가지고 찾아가서 얘를 데리고 계속 그 자격증 훈련하는 데까지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뭐 등등. 사실 이거는 좀 한편으로는 되게 감동적이지 한편으로는 슬프죠. 이 사람들의 사실 어떻게 보면 헌신과 희생에 기대는 측면들이 강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런 식의 신뢰 형성이라는 어떤 단계를 통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 있구나. 또는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구나. 또는 또 내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고민이 있을 때. 뭐 그런 관계 자체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관계를 형성한 것. 그 다음에 이 신뢰를 기반으로 무너진 자존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들어간 아이들에게 이런 그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조직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근데 물론 그것만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걸 통해서 이 아이들이 자기가 실패했던 경험들을 내가 뭔가 이 졸업장을 따는 순간 사실 굉장히 기뻐요. 저도 졸업장을 따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직도 지금 시상 논문 안 써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근데 아무튼 이 졸업장을 받았을 때의 그 전과 후가 다르다는 느낌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조금씩 해보도록 해주는 계기를 만들어서 이 아이들이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청소년 또는 실업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집단적인 정책이고 표준화된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디테일한 측면들을 사실은 전혀 커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할 만한 아이들은 와서 받고 지가 할 마음이 있어서 온 애들은 사실 그 프로그램을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니트 인구를 29세까지 막 이렇게 해서 집계를 해보면 100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 학습된 무기력의 상태에 처해 있는 청년들이 매우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 청년들을 위한 접근 방법들을 여기 현장에 있는 이 단체들이 자기들의 어떤 독특한 방식으로 이렇게 해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단일 어떤 조직만의 어떤 자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절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반드시 사회적인 네트워크, 지역 네트워크를 이용해야지만 교육, 그 자원봉사자도 구할 수 있고, 또는 교육을 위한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등등 이래요. 근데 그런 것들, 연계형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전략을 택한 것의 어떤 효과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그 신뢰 형성 노력은 교육 훈련 과정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두 번째로는 신뢰 형성 전략과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전략은 기업의 실제 생산성 향상, 바꿔 말하면 사실 여기서 이제 교육에서의 성과죠. 그리고 또 교육 훈련 비용 절감 효과를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회자본 형성 및 동원 전략은 지역사회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요인 감소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에 도출했는지는 나중에 제 논문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사실 교회의 과제는 무엇인가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이렇게 세 가지를 저는 요약을 해봤습니다. 선교적 교회와 사회적 기업의 접점은 뭐냐? 첫 번째는 수용자 중심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발적 발전을 추구한다. 사실 이제 우리 민중신학에서도 상호구성적 구원론을 이야기하죠. 민중신학적 관점에서 선교적 교회로는 민중의 고통 속에서 함께 고통받으시는 하느님을 발견하고 그 현장에서 해방 사건을 함께 만들어간다.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민중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 경제 또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중요한 목표, 실제 성과를 떠나서 목표는 뭐냐면 이윤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조직, 사람 중심의 기업을 구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굉장히
누구를 중심에 두고 보느냐, 그리고 또 그 조직의 발전이라든가 조직의 전환이라든가 조직의 유지, 이런 것을 위한 자원을 어디에서 얻으려고 하는가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이야기인 겁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통한 문제 해결 방식, 그리고 자원 동원과 정의 외부 효과 창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단일 조직으로서는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네트워크 상에서 연계해야 되고 연대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자원을 동원하는데,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제 다양한 문화 전략을 사용하죠. 어떤 그 긍정적인 가치관, 세상에 대한 기대, 뭐 등등, 소위 말하는 시민윤리, 긍정적인 시민윤리를 기반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이 학교복 청소년들을 통합하는, 노동시장으로 통합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활동들이 뜻하지 않은 정의 외부 효과를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오히려,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이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 밖에 있는 지역사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교회가 사실 추구하는 것도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이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상황 의존적인 존재 방식과 이제 계속적인 혁신의 필요성, 세 번째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 학교복 청소년을 위한 조직들은 상황 의존적이다. 이 앞에 말씀드린 정의 외부 효과라는 게 이게 그 자연 발생적이거나 고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기부합적인데, 이 학교복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니드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그 동기에 부합하는 어떤 이 활동을 하지 못하면 학교복 청소년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서로 누이 좋고 외부 좋고라는 관계가 절대 유지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해관계로 묶일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이해관계가 묶이는 방식을 이제 기존의 이윤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라는 어떤 가치로 바꾸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노력이 굉장히,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상황 의존적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어떤 특정한 법칙이라든가 특정한 규칙이라든가 조직의 구성 원리를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부합하는 청소년들만 받겠다, 이런 방식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현대사회에 교회가 존재하기 위한 방식,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현장을 발견하는 방식도 이래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문제의식을 좀 가졌습니다. 네, 아무튼 이게 뭐 잘 봉합된 이야기라기보다는 다 벌려놓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시끄러운 이야기들을 꺼내주시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좀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제 이야기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식도 나오고 도표도 나오고 해서 복잡하고, 선교적 교회를 사회적 기업과 연관시켜서 해석을 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비전도 가질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됐던 것 같은데요. 이야기 나눌 게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좀 누구든지 말씀하시면요, 제가 마이크를 드릴게요. 마이크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말씀하시고 있으시죠? 네, 여기 누구든지. 제가 짧게 얘기하라고 협박으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 처음에 그 이상한 방정식을 하나 썼거든요. 이게 뭔지 좀,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불안해졌거든요. 이게 부적처럼 보여요. 미신했어.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좀 자세하게 쉬운 말로 하지 마시고 이 약자들이 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교회가 비영리 조직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쭉 기본 가르쳤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회는 영리를 나눠 먹는 조직으로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목사만 월급 받는 게 아니라 장로도 가서 이제 거기서 식당 운영권 따내가지고 돈 벌고 그런 사람 많이, 이해관계, 이윤관계, 그런 것도 상당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선 그 질문하신 수식이 7페이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MIN 네. C 더하기 시그마 C. 네. 우선 그거 전에 교회가 과연 비영리 조직인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제 좀 답변을 드리면, 이제 아까 그 헨리 한스만이라는 사실 학자를 제가 잠깐 인용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기업의 소유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업의 유형들을 구분하지만 그 기업의 어떤 소유 형태들이 명확하게 나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조직에서 등장하지 않아야 될 활동들이 사실은 또 이 조직에 또 있기도 하고 서로 막 혼재되어 있거든요. 다만 그 강하게 어떤 초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 아까 그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식의 영리 활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조직에서 사실 그런 식의 활동들이 일어났으면 그거는 그냥 원래 영리 조직이니까 라고 생각했을 텐데, 비영리 조직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문제적으로 우리한테 인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영리 조직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는 그 안에도 물론 세부 하부 조직들이 굉장히 많은 형태들이 있지만, 어떤 비영리 조직이기 때문에 갖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적혀 있는 비영리 조직으로서의 어떤 그 잉여 수익 분배 금지 원칙이 있는데, 이거를 사실 탐내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문제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딴 데서는 오히려 잉여 수익들을 이렇게 나눠 갖는 것이 정상적인 행동이잖아요. 근데 이 원칙이 있기 때문에 비영리 조직에서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들이 문제적인 활동들로 포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둘러싸고 계속 갈등과 또 투쟁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렇게 좀 이 교회는 원래 비영리적 속성을 가진 규정되어 있는 그런 조직이지만 그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포착하기 위해서도 이 비영리 조직으로 보는 관점이 유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우선 들고요. 그리고 이 수식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이게 그 C는 코스트입니다. 코스트고, 첫 번째 이 C, 그 오른쪽 위에 O, J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그냥, 번역은 나중에 하고, 아무튼 J라는 패트런이 기업을 소유하기 위한 코스트예요. 그게 COJ입니다. 그리고 시그마 I1부터 N까지 CIJ 되는 거 있죠? 이건 뭐냐면 오른쪽 위에 붙어 있는 C는 뭐냐면 계약의 컨트랙트의 C입니다. 시장 계약 비용이라는 뜻이에요. 시장 계약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종교시장이라는 전제 하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교회라는 건물을 이제 사서 교회라는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주변에 교회가 많이 서 있으면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 큰 교회, 대형 교회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주변의 교인들을 다 독과점한 상태인 상황일 때 진출하려고 하면 거기에서의 시장 계약 비용이라는 게 매우 높을 수 있겠죠. 종교시장에서. 근데 그런 비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시그마 I 1부터 N까지, 그 다음에 CY는, IJ는 시장 계약 비용의 합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COJ는 소요 비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회를 처음에 세우기 위한 비용이 뒤에 있는 거라면 세운 다음에 유지하기 위한 비용들 있잖아요. 부동산 비용 계속 들어가야 되고, 또는 여기에 이제 계속 교인들이 안 나올 때 연락해야 되고, 그래서 나의 노동력이 들어가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또 모임을 하려면 또 밥 먹어야 되니까 밥 먹는 비용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사실 앞에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비용의 합계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소유 형태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생산 요소, 예를 들어 농기계, 그러니까 생산 요소, 기업의 경제 과정을 생각해 보면 생산, 그 다음에 노동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유통이나 소비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각 단계에서 각 생산 요소들을 이제
그 특정 생산 요소들과 관련된 페이트런들이 이렇게 결집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기업의 소유 형태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자 협동조합은 주로 이제 땅이 있으시거나 또는 이제 농기계를 가지고 계신데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농협에다 팔려고 그랬더니 내가 판매처 자체가 막 독과점 상황이거나 그러면 내가 협상력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뭉쳐서 힘을 만드는 거예요.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산 협동조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소비자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막 대형마트나 또 이런 게 독과점 상황이에요. 독과점 상황일 때 이런 이제 협상력이 낮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뭉치면 협상력이 높여지겠죠. 그리고 또 시장에서의 계약 비용이라든가 또는 내가 무언가를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낮출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소비자 협동조합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생산, 노동, 소비, 유통 이 각 단계에서의 각 요소들을 주로 관계되어 있는 어떤 이해관계자, 당사자들이 어떤 이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어떤 기업의 형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원론적인 측면은 바로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고, 그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 수식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비영리 조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시장 계약 비용이 굉장히 높을 수 있어요.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그런 상태에서 이런 소유 형태가 결정되는데, 이 비영리 조직은 중요한 또 그 내부의 원칙을 갖게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잉여 수익 분배 금지 원칙을 갖는다는 겁니다. 네, 복잡하네요. 얘기하면서 보니까 또. 감사합니다. 네. 그래 이어서 시작합니다. 네. 네. 선교형 교회전 번역이 우리나라 선교적 번역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용으로 보면 영어 내용으로 보면 선교가 교회를 형성한다 이 말이지 선교적 교회론이 아니거든요 전혀. 근데 이게 개념은 이렇게 써버리고 나니까 교회라는 어떤 조직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걸 마치 선교적 교회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조직으로서의 교회론을 거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선교적 교회론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선교적 활동이 우선하고 그 활동이 자연스럽게 모임이 이루어지면 어떤 형태로 지금 현재 기존의 제도적인 형태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로 좋다. 어떤 형태로든지 보여줄 수는 있을 거라. 그거는 부산물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선교적 교회론의 실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그 고정된 조직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약화시켰고, 그래서 아까 설명할 때 어셈블리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모임이라는 것을 이제 교회로 얘기했던 게 전 단계에 우리가 교회에 대한 예였다 하면, 그것 자체로 이 선교적 교회로는 모임 자체에 대한 강조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선교적 실천, 그것이 네트워크 형태로 모여도 좋고 아니면 다른 형태로 모여도 좋고 모임이 부산으로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선교가 만들어내는 교회지 교회가 선교를 만들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이죠. 여기에 굉장히 레디컬한 측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비영리 조직으로 그냥 가져가는 거는 뭔지 논리적으로 좀 뭐냐면 오히려 그 선교적 교회로 레디컬한 측면이 확 죽여버리는 측면이 있다. 비영리 조직으로서 교회를 보는 이 관점이 유용하다는 점은 충분히 동의가 돼요. 동의가 되는데 선교적 교회론에서 비영리 조직으로 가져가는 것은 뭔지 하나를 잊어버리고 가는 것 같다. 이렇게 문제가 지울 수가 없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소위 학교가 청소년들을 노동시장으로 통합시킬 것인가의 문제를 중요한 관심으로 생각했는데, 여기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면 이 문제가 어느 정도 맞아질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초점을 조금만 더 옮겨보면 니트족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수많은 지금 현재 실업 인구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어떤 복지적 통합의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냐. 오히려 거꾸로 선교적 교회론 같은 굉장히 레디컬한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주관하는 통합에 대해서 확고하게 이 과정으로서 아주 현재 그 소위 말해서 소유의 불평등이라든가 고용관계의 불평등이라든가 원청과 하청 사이의 불평등이 만들어내고 있는 구조들을 근본적으로 소위 말해서 도전하기 위한 구조로서 그런 실천으로서 어쩌면 선교적 교회론이라는 게 더 유용할 텐데 통합적으로 끌고 온 것도 이런 측면에서 노동시장 통합이라는 것도 정말 한편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동시에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게 과연 질문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처음에 연구를 시작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출발점이었고, 그리고 연구를 시작해서 마칠 때쯤 되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정하게 된 측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입장들이. 그러니까 사실 선교적 교회론이라는 번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러니까 선교가 교회를 만든다 라는 말씀이 굉장히 동의를 하거든요. 또 그게 가지고 있는 어떤 레디컬한 측면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건으로 존재하는 교회일 수도 있고, 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체도 다 교회일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우리가 이제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선교적 교회의 그런 측면을 열어주고 있는 부분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역사적으로 또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런 실험들을 하는 주체들은 사실 기존의 교회적 주체들이 대다수가 자기들을 어떻게 갱신할 것인가라는 고민 속에서 연장선상에서 나온 경우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숫자로 얘기하는 건 좀 웃기지만 어떤 실천의 다수가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에 저는 좀 약간 좀 더 포착을 했던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니트족 같은 경우에 과연 이렇게 시장에 통합하는 것이 과연 좋을 수 있는가? 이게 저도 좀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모든 단체에 결국은 질문할 때 다 물어봤습니다. 근데 나오는 답은 뭐냐면 제가 알게 된 건 뭐냐면 그 질문까지 가기에는 너무 비참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실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좀 이 체제 차원에서 개혁이 되어야 된다는 당위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진짜 아주 자원이 없기 때문에 당장의 일자리를 갖는 게 너무 힘들고 급박해요. 그리고 또 실제로는 대부분 노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노동 현장에서 겪는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아픔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좀 굉장히 모순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그분들을 대하는 조직 대표에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그 청소년들에게도 다 노동인권 교육시키고 또 뭐 이런 거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노동을 하게 되는 현장은 선택지가 우선 별로 없고, 또 선택지가 뭐 있더라도 거기에서 그런 어려운 현실이지만 노동을 해보는 것 자체, 거기에서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노동을 해보기 때문에 얻는 경험들이 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되게 곱씹으면서 여러 번 생각을 했는데, 이 어떤 현장이 갖는 다양한 또 우리 경험적인 의미, 또 각 주체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의미, 이런 것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오히려 그분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그래서 힘들지만 설령 노동 착취 당하는 경험이 있더라도 너는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가능한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해서 사실 자기가 직접 어느 선까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사실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경험들 자체가 이 아이한테 굉장히 자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건 사실 체제의 어떤 개혁이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하기까지 너무 먼 현장이 또 존재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동시에 또 그럼 그다음 거기에 만족해야 하느냐. 저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이든 또 연구자들이라든가 또는 뭐 좀 이렇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애정어린 시선으로 사실 그런 충고들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실은 제가 얘기하기 전에 이미 본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사실은 자기들도 그래서 자조적으로 말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얘네들 시장에다 이렇게 잘 적응시키는 걸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러나 그걸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환원될 수 없는 더 많은 경험의 결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저도 규정을 해야 될지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도 제 생각에 매우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어떤 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또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적어도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단초들 같은 것들은 조금씩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다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그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 만난 다음에 공통적으로 여러 번 이렇게 발화가 됐었는데, 제가 들을 수 있었는데, 여러 번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었던 얘기가 뭐냐면, 저 사람은 정말, 저 오빠는, 또 저 학생, 저 청년은, 저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같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겠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그 청소년은 그걸 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사자는 우선 내가 자기를 기억해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는 계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발화들로 설명할 수 없는 만들어진 어떤 관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분들도, 그 지역 주민들도 그렇게 해서 이 청소년들을 겪고 나면 내 자녀들과 똑같은 청소년이다 정도의 선까지는 어느 정도 해요. 이게 어느 정도 회복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러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이 청소년들이 탈선하지 않는 또 좋은 선례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게 되게 가슴 아픈 또 일들이 있지만, 반복이 있어야 되지만, 억압이 좀 있어야 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약간 지역사회에서 인식이라든가 사회적, 그러니까 그런 게 큰 변화는 아니지만,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기까지 우선, 그러니까 그 정도의 변화를 만들어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갔는지를 봤기 때문에 사실 되게 어려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정말 큰 변화라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 큰 변화라는 게 정말 쉽게 얘기하기 어렵겠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참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혹시 우리 유승대 선생님이 학교 밖 청소년이었습니까? 저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느낌이 뭐냐면 밖에서 이렇게 구경하시면서 논문 쓴 것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찰자로서 이렇게 보는 거지, 같이 생활을 했다든가 같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어봤다든가 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논문으로는 잘 안 보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물론 한신대 석사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석사지만은 그러나 이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심리학적인 요인을 많이 분석하셨는데, 이게 클라이언트 말하자면 청소년, 학교 밖의 청소년은 하나의 대상으로 보고 관찰할 때 여러 가지 세심하게 분석을 하신 그런 분이가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실제 그게 문제를 풀 수 있겠는가, 그런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옛날에 그 선감도라고 하는 인천의 지역에 불황화 수용소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없어졌습니다. 굉장히 수십 년 있고, 거기에 이제 없어졌는데 최근에 가보니까 그 이름 없는 시체들이 막 발견되고 그런 곳이었는데, 그 안에서의 사는 아이들, 거기서 사는 아이들에게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사랑의 공동체가 있거든요. 사랑을 실천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쟤네들은 불황하고 범죄를 일으키기 직전 단계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쭉 내가 지금 이제 나이를 많이 먹으면서 인생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병우 같은 인간보다 훨씬 훌륭한 사랑의 실천을 하는 그런 아이들이 오히려 학교 못 다니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어요. 근데 그런 쪽에 어떤 그 검토, 이게 좋은 논문이시니까 그런 쪽에 검토도 이제 붙이면은 좋은 박사 논문이 되죠. 그러니까 저는 되게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우선 다만 그러니까 제가 초점으로 잡았던 대상이 사회적 경제 조직이 취하는 전략과 성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직 중심의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관점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들이 있고, 이걸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 청소년들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청소년들의 문화연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갖는 어쩔 수 없는 한계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제가 그런 경험이 없고, 또 한편으로는 계속 이렇게 거리를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들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근데 이제 제가 저 스스로 사실 제가 그런 포지션에 있다라는 걸 저는 솔직하게 드러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그거를 굳이 감추거나 제가 마치 이제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 저는 이제 저도 되게 어떤 저의 윤리적 스탠스를 유지하는 부분이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질문이 일단 이제 조금 오노라고도 할 수 있고 제 식으로 정리를 하면 이 논문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제 시각알론 이론 틀에서는 보면 통합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발표자 글에도 나와 있지만 12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 봐도 청소년기에 사실은 저임금의 불안정 고용 상태 이미 조기 편입되는 게 이미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사실은 이들은 노동시장에 통합되어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원래 이제 자본주의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게 외부 효과를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향상되는 거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성숙한 노동력이 이제 창출되는 좋은 전략이기 때문에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외부 효과를 갖는 건데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런 외부 효과를 교육 스스로가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저임금 노동시장을 위한 인력 공급을 위해서 교육이 이들을 포기하고 방기한다는 저는 이제 이해가 되고 그런 면에서 전일제 노동이나 이런 정규직 노동시장이 붕괴되고 나서 소위 말하는 노동의 이제 프라리아트가 일어난 세계에서 가장 이제 공급하기 좋은 어떤 충원할 수 있는 그런 주체들을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로 저는 이제 삼고 있다고 사회가 그렇게 해서 체계가 통합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노동시장이 통합시켰다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논문은 그 통합의 문제보다도 사실 포함이라고 하는 포함이나 배제의 문제고 이때 포함이나 배제는 통합은 선택의 자유 없이 이제 지배에 통합된다는 의미라면 포함이나 배제는 거기서 다시 예스와 노를 말할 수 있는 어떤 소위 말하는 이제 권리의 주체로서 어떤 주체의 어떤 문제들을 전 제기하고 여기 사회적 자본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이들이 단순히 노동시장에 통합되어 있다 아니다가 문제가 아니라 통합되어 있지만 사실 이들에게 권리가 없고 사회적 자본이 없으며 뭐 관계를 못 맺고 또 이런 어떤 신뢰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 그러니까 사실 이들은 노동시장에 거의 이제 유령처럼 통합되어 있지 인간으로서 어떤 시민으로서 주체성을 갖고 있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접근이고 그런 면에서 이 논문이 그런 어떤 포함의 전략으로 쓰신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주체화하는 또는 empowerment하는 그런 어떤 접근을 하고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선교적 교회론을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 기존에 나왔던 노동통합 위주의 그 체계에 그냥 통합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문제를 넘어서는 어떤 시민성의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발전 또는 진보를 이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 근데 드는 이제 여전히 남는 의문은 교회가 이제 통합을 넘어서는 어떤 배제된 자의 어떤 권리의 문제 또 발언의 문제, 주체화의 문제로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 이건 그냥 관찰자적인 시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주체들의 경험에 참여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교회가 아까 이제 노동선 박사님이나 앞에 이제 양경재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것이 이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어떤 이게 사회가 경제에 착근된 것인지 아니면 경제가 사회에 착근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사회가 경제를 통합한 영역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가 오히려 사회로 침투한 영역 같아 보이는 이 사회적 경제라는 이 영역, 이 국가의 영역도 아니고 시장도 아닌 어떤 민간 파트너십에서 만들어진 이 영역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또 교회가 거기에 참여하는 이 방식이 아까 얘기한 대로 소위 말하는 구조적 원인, 이런 노동시장을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지배가 통합되고 다시 또 배제의 문제를 낳는 이 문제에서 근본적으로 사실은 이제 통합이 그렇게 작동하는 체계의 논리에 이것이 이제 그 원인이 되는 그 체계의 문제에 어느 정도 타격을 주는 신학적 교회론이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한편으로 저는 이제 굉장히 동의가 되고 새로운 신학적 선교적 교회론의 어떤 주체화의 관점에서 문제 어떤 그 수준을 올렸다는 걸 동의하는데 한편으로 그런 구조적 원인을 낳은 문제의 이 선교적 교회론이 조직 차원에서든 뭐 신학적 차원에서든 개인 주체화를 넘어서도 이 선교적 교회론은 이런 사회에 어떤 영향, 이런 주체들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고 다시 이런 체계에 어떤 균열을 가할 수 있는지 저는 잘 듣는 생각이 뭐냐면 체계의 통합은 문제없이 돌아가고 계속해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어떤 배제된 자들이 포함되는 어떤 발언권이 늘어나고 시민성이 늘어나고 어떤 자기신들 어떤 사회적 아무리 향상돼서 그게 과연 이 체계에 어떤 균열을 가할 수 있는가, 가고 있는가 잘 안 보여요. 그게 여전히 사회적 경제라는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느낌도 들고 이것이 국가나 자본의 어느 정도의 이 지형을 바꾸는지를 잘 감이 안 와서 네, 그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큰 고민, 사회적 경제 연구하는 사람은 그 질문을 사실 없는 척하거나 사실은 그 질문을 갖고 있으면서 계속 자기 분야를 겪어야 되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노동통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뭐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 시장 안에 있지만
사실 소위 말하는 사회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통합시키느냐. 그래서 원래 노동통합 사회적 기업의 그 의미는 노동을 통한 사회적 통합이에요. 노동통합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래서 약간 노동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사회적 상황권이 있는 것과 동일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회의 문제 제기가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또 이제 교회가 주체화하는 어떤 이런 측면들, 그 다음에 또 경제사회관계에서 과연 이런 교회론이 체계에 타격을 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전 하게 되면, 저 스스로 던져본다면, 첫 번째는 그런 질문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현장에 존재하지 않아요.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건 뭐 가치 중립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뭐 몰라서 안 한다는 것보다 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선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일하는 학교 거기에서 인터뷰하고 뭐 거기에 있는 그 사무국장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들었던 것 중에 인상적인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실제 노동을 해서 이제 안정적인 삶을 살려면 그 소위 우리 사회에서 창의적인 일이 중요해지잖아요. 아까 뭐 우리 밥 먹을 때도 잠깐 얘기 나왔던 뭐 4차 산업혁명 얘기 나오고, 이제 더 이상 단순 노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기계와 인공지능에게 빼앗기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런 일들을 다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앞으로 미래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장기적으로 되겠죠, 이분들도.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소위 말하는 창의적인 일자리, 창의적인 활동들을 계속해서 하려고 해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내려고 해요. 근데 계속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 일찍 학교를 떠나온 청소년들이 그냥 학교를 떠나 공간적으로 학교 밖에 있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소위 말하는 논리적 사고 능력, 사회적 감성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비롯한 우리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어떤 뭐 몇 가지 요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들까지 박탈당한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소위 이제 말하는 창의적인 일자리 활동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일자리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다만 급여는 낮죠. 급여는 낮으나 뭔가 이렇게 좀 더 자기 자존감과 자기 주체감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들을 많이 생산해내는데, 그런 자리에 결국은 이 청소년들이 안 오고 대학 출신 청소년들이 다 오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 창의성이라든가 이 주체의 개발이라는 게 과연 가능한가라는 고민 속에 이분들은 정말 당장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의 고민으로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현장의 고민이라는 게 제가 무슨 뭐 현장이라는 걸 타자화시켜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사회적 배제 요인을 좀 더 근절하거나 개선하는데 이 조직이 어떤 기여하는 부분이 있나요? 그런 얘기까지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다 나오는 답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메타적이거나 체계 차원까지 올라간 얘기를 이분들이 사유하기가 이렇게 힘든 조건들이 있다는 거죠. 청소년 당사자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고, 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숙제인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회적 기업도 결국에는 기업이잖아요. 사실 이제 서울시에서도 지원 프로젝트가 되게 많고 하지만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지원이 계속 평생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까지 이제 이윤 창출이 될 때까지 하고 이제 그만두어지게 되는데, 그 다음까지 살아남는 사회적 기업이 사실은 퍼센테이지가 낮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더군다나 이제 지금 그 이야기해주신 그런 사례들을 보면 사실 되게 필요한 일들을 어떻게 보면 교회가 해야 됐던, 또는 과거에 해왔던 일들을 대신하고 있을 만큼의 좋은 역할들을 하고 있으나, 그런데 기업으로서 이윤 창출이 목적인 기업으로서는 밑빠진 독 같은 그런 게 이제 계속되어 가고 있지 않은가.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작은 교회를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데 이제 작은 교회의 하나의 이제 선교의 가능성으로서의 이 사회적 기업을 생각한다면 그게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 이 이윤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런데요. 왜냐하면 작은 교회는 빠진 독에 부을 그게 전혀 없는 상태일 경우가 사실은 많고, 그래서 사실 이런 사회적 기업을 요즘 큰 교회들에서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제가 아는 사례들만 해도 이런 이제 지원, 그러니까 큰 교회는 충분히 그런 거를
빠진 독에 물도 부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 사회에서 아까 이야기하신 이런 좋은 여러 가지 영향력들을 통해서 사실 이제 그 알려내려는 홍보 효과 및 뭐 물론 이제 어떤 그 복음적인 굉장히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는 거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 지원 경쟁에서 아까 이제 잠깐 주민교회 이런 데 얘기하셨는데, 이제 주민교회 있을 때도 주민교회도 이런 이제 거의 초기에 사회적 기업 같은 것들을 많이 했었어서, 근데 이제 계속 그런 게 지역에서 이제 지원 프로젝트 있고 이러면 교회에서 이제 신청을 해요. 근데 주민교회는 여전히 민주교회고 다른데 뭐 그 근처에 분당에 뭐 만나교회라든지 이런 데가 같이 경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기본 자금이 적기 때문에 경쟁이 더 져요. 그런 측면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은 교회론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큰 교회 안 하겠다. 저도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고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현실은 좀 되게 많이 어려울 것 같아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리고 이제 아까 했다가 중간에 이제 바꾸거나 실패한 그런 경우들도 아마 인터뷰하시면서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실패 사례나 이런 것들도 좀 얘기해 주시면, 그리고 원인이나 이런 거를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여러 가지 얘기가 막 섞여 있는데 하나만 우선 분명히 해야 될 게 뭐냐면, 사회적 기업은 기업이지만 일반 기업과 다른 게 뭐냐면 기업의 우리가 이제 기업이라는 거 일반 명사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사회적 기업은 사실 법률상으로도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이게 이제 계속 이제 역사적으로도 사회적 목적과 이윤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어떻게 달성하느냐가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추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윤 창출 또는 뭐 이윤의 극대화, 이윤 창출은 목적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윤의 극대화는 목적이 아닌데, 그러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한 자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기업을 하면 딱 떠올리는 그 이미지의 그런 기업, 사회적 기업은 사실 영미 모델에 가깝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업이 단독으로 수익을 이렇게 발생시키는 사업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도 한다. 이게 이제 사실은 미국식 사실 사회적 기업 모델이고, 사실 실제 오히려 유럽 대륙 쪽에서 좀 더 이렇게 유럽 대륙의 전통에서 이렇게 되었던 사회적 기업의 모델은 실제로는 NGO라고 할 때 난 가버먼트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또는 NPO라고 할 때 그러니까 영리 추구는 하지만 영리 목적은 아닌, 그러니까 영리만 목적이 아닌, 그래서 not for profit 이라는 어떤 그런 NPO를 그렇게 줄여서 부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조직들은 대부분 지역사회에서 다른 조직과 연계되어 있거나 공공 어떤 자원을 굉장히 많은 부분 투여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서로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경제가 발달한 역사가 좀 다르기 때문인데, 좀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미국에서는 사실 NGO들이 정부 지원금 단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식으로 영리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회적 기업이 발달했고, 이제 유럽에서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이제 이렇게 유럽에도 다양한 결이 있지만 유럽에서의 주요한 흐름은 사실 정부와 민관 협력 모델로서 사실 NGO가 결합한 것이 정착된 게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아예 자원이라는 게 우리는 쏟아붓지만, 그러니까 이 기업의 이윤 모델로 봤을 때는 계속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사실 망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자원은, 외부 자원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네 사업의 이윤으로 계속 지속 가능하다, 이런 모델은 아니어도 뭐 사회적 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회적 기업의 모델은 이렇게 레이어가 이렇게 층위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실 청소년의 실패사에 인터뷰한 거는 사실은 제가 청소년도 12명 인터뷰했는데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실패했다기보다는 이 청소년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청소년의 약간 어떤 어렸을 때부터 경험과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쉽게 자기 효능감이라는 걸 높이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정말 여러 번 포기하는데 그때마다 또 되게 이제 묘한 건, 이게 좀
좀 개인적인 정보랑 뭐 여러 가지 뭐 얘기하기 좀 힘들지만 아무튼 애착 관계를 통해서 뭐 돌파하고 이게 되게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모든 청소년에게 다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일하는 학교 사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제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다 100% 그 학생들 다 모집해서 했더니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전부 다 엎드려 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의도적으로 반 정도는 좀 더 이렇게 자발성 있는 아이들로 채웠대요. 그러니까 좀 분위기가 나아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은 또 학생을 선택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또 등등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되는 게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데들이 공격받거나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아이들만 키워서 성과 낸다. 뭐 이런 거, 뭐 크리밍 아웃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거품 걷어내고 이제 꽉 채워서 받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술 받을 때 500,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 거품 걷어내기라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청소년들을 받을 때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위험이 계속 상존합니다. 그래서 계속 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리고 또 아무튼 작은 교회가 과연 그럼 어떻게 가능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사례 조사를 했던 기업, 단독 기업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물론 이제 단독으로 성공한 사례들도 몇 개 있죠. 그런데 사실 제가 아예 조사를 안 했어요. 근데 그런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크리밍 아웃을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미 성공할 만한 아이들만 받아서 그래서 자체 수익 모델이 돼요. 그래서 거긴 잘 굴러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근데 거기 받는 학교들은 그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아이들인데 그 대안학교의 성격을 약간 이 조직에 맞게 가져와서 받아서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는 아이들을 받는 조직들은 그게 불가능해요. 근데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자본이라는 것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조직의 그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지역의 자원봉사를 활용하고 지역에서 또 복지단체로부터의 기부라든가 또 공공자원이 원래는 사실 그냥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닌데 자기네들이 따낸다라든가 뭐 등등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사실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상황의존적이고 갱신을 계속하지 않으면 망해요. 멈추는 순간 사실은 망하는 조직일 수밖에 없는 조직이죠. 상호존적이라는 게 어떨 때는 이제 상호협동이 될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역 네트워크 속에서 이제 지역의 어떤 분위기를 쇄신한다던가 아니면 그 지역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정부와의 어떤 상호협력,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자금을 지원받아서 뭔가를 했을 때 저는 사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특히 이제 작은 교회로서 사회적 기업을 이끌어갈 때 사실 정부가 생각하는 부분, 예를 들면 이제 정부 정책에 굉장히 많이 휘둘리게 된다든지, 그다음에 돈을 일단 주면 그 돈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컨트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아까 사례로 뽑은 4개 조직 그리고 공교롭게도 제가 그 12개 아까 인터뷰했다고 했잖아요. 12개 중에 3개 정도는 사실 그런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이라든가 또는 뭐 사회적 기업 인증 받아가지고 하는 데가 있었고 거의 다수의 조직이 정부랑 안 한다는 거예요. 지자체 정부와 안 한다. 그리고 또 이제 근데도 가능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는 협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은 주도권 경쟁이 되는 상황이 되면 정부가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고, 근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사실 문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부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처럼 인식이 되고, 그다음에 또 정부가 해보면 사실 성과가 안 나오고 등등 이런 문제가 자꾸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 지원 방식이 굉장히 문제고, 그래서 사실은 그 조직의 어떤 현장의 중심성에 맞춰서 좀 이런 것도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를 제 논문에도 적긴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근데 이제 이게 뭐 사례들을 찾아보면은 꼭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많지만, 해외에서 꼭 반드시 사회적 기업과 정부의 관계는 그러냐, 그렇지 않거든요. 좋은 민관협력 모델을 어떻게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네. 두세 가지 포인트를 연구 전체의 의미라든지 뭐 이런 거는 굉장히 높게 한 가지 미싱 포인트라고 생각되는 건 사실 이제 사회적 경제의 개념에 관련된 거. 보통 사회적 경제 그럴 때는 이제 소셜 이코노미, 소셜 엔터프라이즈. 사실 최근의 추세 그리고 여기서 교회가 접점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사회 연대 경제.
그 연대 부분이 빠진 사회적 경제를 얘기하면 교회하고의 접점이 거의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왜 연대를 뺐는지 이게 사실 제가 지금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인데 사회 엔드 그러니까 소셜 엔드 솔리데리티 그런 관점에서 조금 문제가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이제 아쉬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렸죠. 그거를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아까 지금 여러 번 나왔듯이 우리의 사회, 우리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탈락된 사람들을 다시 그 체제 속으로 집어넣자는 얘기냐? 조금 더 교육시켜서 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죠. 사실 그 일리가 있는 얘기죠. 지적 포인트 자체.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실천한다고 할 때 사회적 가치가 누구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런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긍정심을 가지고 도와주자 라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사회적 자본을 지금 뭐 얘기하는 협력 그런 것들을 가서 주자라는 건지 그건 그게 아니라고 보고 그러니까 사회 연대 경제에서 강조하는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연대성을 강화시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그걸 통해서만이 자본주의 혹은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유재산, 사적 소유, 모든 것을 개인 가치로 환원시키는 것. 너의 능력을 길러서 노동을 팔고 살아나가라 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이고 사회적 경제라고만 하면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거기서의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요즘 아까 얘기한 공공재에 관한 얘기고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재화와 농협의 얘기죠.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라고 하면서 미싱 포인트는 그렇게 해서 자본주의 체제가 돌아가는데 땜방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 미국 스타일하고 이제 유럽 스타일 비교를 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스타일은 NGO 단체들이 정부로부터 뭐 어차피 보조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영리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인 어떤 기여를 하자라는 목표가 있고 유럽은 복지국가라고 하는 이념 속에서 사회적인 공공재가 투여될 때 그거를 잘 분배시키는 체계의 필요성 때문에 생긴 게 사회적 기여.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좀 더 크게 보면 국가자본주의 속에서 재화 분배하는 시스템의 사회적 경제 뭐 순수 자본주의에서 지금 그 자본주의의 맹점을 패칭하는 그런 형태의 사회적 기여, 사회적 협동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사회적 경제 수준에서는 뭐냐면 연대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없죠. 사실 아까 노 선생님 첫 질문에 저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모여서 같이 살아가면서 스스로에 대한 연대감을 확인하게 하는 그런 작업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라고 느껴져요. 그런 걸 해야 이게 교회로서의 의미가 있는 사랑의 실천. 그러니까 단지 얘들한테 뭘 가르쳐서 뭘 해라. 어떤 체계에 통합시키자. 이런 게 아니고 바로 그 자본주의 체제를 근본에서부터 깰 수 있는 힘은 우리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가진 연대성을 강화할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경제적인 분업이라고 하는 사회 유기성, 유기체로서의 그런 뷰포인트를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나는 하나의 개체로서 모나드로 뭐 다른 모나드로 서로 인터랙션을 하고 있다. 이거를 깨고자 하는 게 사실 교회에 있는 역할이 되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가장 미싱 포인트는 연대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이 사회적 경제 개념과 다른 사회 연대 경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사회적 경제 연구 분야에서는 이게 사회 연대 경제라는 개념이 이제 프랑스에서 또 역사를 갖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특정 무언가를 지칭하는 개념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게 물론 그러나 좀 더 확대해서 그러니까 프랑스와 캐나다 사람들의 철학이 바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굳이 SE라고 하지 않고 왜 SSE라고 할까? 그게 레디칼한 포인트예요. 굳이 솔리데리티를 얻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런 유형이 있고 저런 유형이 있다가 아니고 철학적인 차이가 있어요.
네네. 그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제가 그 포인트를 이게 이해 못해서는 아니고, 다만 이제 사실 사회적 경제 개념을 앞에서 저는 이제 제 논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되게 여러 가지 개념들을 섞어서 엮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게 최대한 확장하지 않는 게 목표였어요. 왜냐면은 노력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연대라는 개념은, 네, 연대라는 개념은 사실 저한테 있어서는 사회자본이라는 개념을 쓸 때부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연대라고 하는 네. 게 협동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선은 공제하고도 다른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전제는 저한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부분이었지만 사실 저한테는 이제 일종의 타협의 언어가 사회적 자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써야 하는지가 되게 고민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또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 중에 우리나라 이재혁 선생이 쓰신 거 보면은 흥미로운 관점이 뭐냐, 그러니까 이게 연대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연대가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실천적인 측면이지만 사실 그게 가지고 있는 어떤 어떤 긍정적 효과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당연히 있다라고 전제하고 있거든요. 그 전제에 대해서 제가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소화로부터 배아로의 모양일 수도 있고, 그게 바로 깨달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연대라고 하는 것에 그 강한 중요한 포인트가 없이는 교회가 지금 여기에 던진 메시지가 없다라고 하는 제 포인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연대라고 하는 건 단순한 협동이 아니고 분업이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자본이라고 부를 때 그게 이제 많은 경우 오해되는 게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관계자본과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너랑 나랑 엮이고 쟤랑 너랑 엮이면 많이 엮이면 우리 모두 다 같이 잘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있는데, 그 타산적 계산에 의한 그렇죠, 네. 가치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식의,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도구적인 이해 방식이 사회적 자본 안에 동시에 존재하고, 또한 사실 그게 놓여져 있는 맥락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게 시민 자본이 되거나 아니면 사실 이게 패거리주의가 되거나 둘 다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얘기는 사실 다음 연구로 또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하셔야 될 말씀하실 게 남아있는 분들, 혹시 말씀 안 하신 분 중에 계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시고요. 없으신 걸로 얘기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1분 이내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아주 난해한 수식과 도표가 들어있지만 우리의 토론이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제가 따로 이렇게 사회를 보려는 노력 안기로 됐던 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시작할 때 공지 드렸던 것처럼 다음 달 포럼이 3월 27일 날 마지막 주 월요일 날 있는데요. 저희가 201차 포럼이고요. 저희가 이 포럼 원래 포럼을 10년 넘게 16년 정도 지속해 왔었던 모임인데요. 그런 것들을 스스로 점검하고 향후에 우리가 이렇게 연구소 포럼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참석자들과 저희 같이 나누는 시간을 조촐한 잔치와 더불어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3월 27일 날 꼭 와주시면은 이 자리가 더 빛날 것 같습니다. 편안히 돌아가시고요. 향후에 우리가 선교적 교회 혹은 더 나은 교회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오늘 토론을 더불어서 하나의 생각의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